안녕하세요. 자,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일단 우리 이틀 동안 알기 쉬운 회계실무라는 교재로 회계 기초과정 진행을 할 거고요. 정말 회계 이론에 대해서, 그 다음 실무에 대해서 경험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공백이 되게 길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자 하는 목적의 강의다. 그 다음에 되게 생초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초보를 위한 강의다.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교재를 기준으로 나갈 거예요. 교재를 기준으로 나가고, 기본적으로 부기의 원리나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들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목차를 보면요. 목차를 잠깐 보면 파트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러 개 나와 있고, 회계 기초 지식, 부기의 원리, 결산, 그 다음 재무제표가 뭔지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어 있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자본회계라는 게 있어요. 자본회계. 그 자본회계까지 다루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 다루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 기초 지식이라는 내용을 가보면 어디 가냐면 이제 1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5페이지.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교재를 잠깐 체크하는 방식으로 제가 해볼게요. 회계란 일단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는 1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첫 번째, 회계는 개인, 기업, 정부, 학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돈의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월급이 있어요. 월급이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입금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신비가 한 10만 원 나가고, 그 다음 카드, 신용카드들 쓰실 테니까 카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3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예를 들어 리스료 해서 리스료가 예를 들어 한 250만 원 나간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죠? 카푸어라고 부릅니다. 카푸어. 네. 그래서 손익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마이너스 6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0만 원 해서 60만 원 손실 보는 사람이다. 자, 회계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 내역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고, 이걸 이제 이런 기록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부기한다 그러고 분기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어떠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기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을 그냥 월급을 매출액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판관비 항목으로 넣게 되면 다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이걸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하고 싶나요? 너는 먹을 걸 줄일래? 차를 팔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 내역을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차를 타고 싶으면 배달을 시켜 먹지 말든가, 배달을 시켜 먹고 싶지 않으면 차를 팔아 버리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뭘 한 거냐면, 회계는 어떤 거래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아요. 어떤 정보를 받았죠? 얘가 지출과 차량 유지비 이런 데 되게 많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매달 월급 받아도 60만 원씩 손해가 나는 사람이니 너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한 페이지가 아니고 잠시만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자, 한 페이지 16페이지 넘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가 바로 16페이지에 있어요. 16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고, 자, 부기라는 말이 있고, 그림 안에 그 다음에 회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서 설명해 보면, 회계는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자, 이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냐면 정보 이용자예요.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 되게 다양하죠. 이 회계 정보를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보 이용자는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 누가 있죠? 회사 경영자가 있겠죠. 당연히 회사 경영자는 우리 회사 손익이 얼마인지, 얼마가 돈이 있는지, 그다음 부채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죠? 요걸 기준으로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손익이 누구죠? 국세청이죠. 당연히 이 손익이 많으면 이제 법인세가 많이 나오고 손익이 줄면 법인세가 안 내니까 당연히 이 정보가 관심 있을 거고 또 어디가 또 궁금해할까요? 은행들 되게 궁금해하죠. 법인세 신고 결산기가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이제 이런 은행이나 신용평가 회사에서 어떤 재무 자료들을 되게 많이 요청들을 하죠. 즉 정보 이용자는 되게 많습니다. 자, 결국은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기의 종류라 함은 자 뭐라고 써 있냐면 단식부기라는 말이 있고 복식부기라는 말이 있어요. 단식부기라는 말과 복식부기라는 말이 있다. 자 지금 여기 칠판에 표시된 방식은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표시를 했어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한 줄로 표시를 했다. 그냥 들어온 거, 나간 거, 나간 거, 나간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식부기라고 표현을 해요. 단식부기. 자, 그런데 복식부기는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매출 거래가 1억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1억짜리 매출 거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6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미수 상태이다. 자, 요 거래에 대해서 단식부기로 표현하면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냥 매출 1억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 그럼 이 회사 그냥 1억이구나. 자, 그런데 복식부기는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일단 분개를 제가 해볼게요. 분개를 해보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이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이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 이 대변의 매출액 1억 이렇게 잡고 그 다음 4천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현금이나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겠죠. 4천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0.6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단식부기만 보면 그냥 이 회사 매출액 1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매출액은 1억인데 4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아직 6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구나.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매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그 금액 중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미수 채권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는 1억짜리 그 매출이 발생하긴 했는데 4천밖에 아직 못 받았네. 6천 더 받을 게 있겠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단식부기가 좋아요? 복식부기가 좋아요? 제가 이미 다 말했죠. 그냥 이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식부기가 우수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는요,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복식부기를 이제 회계처리를 절차를 적용해서 만들고, 그럼 단식부기라는 거는 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말이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종류의 그 신고 대상자들은 이런 재무상태표라는 걸 만들지 않고 그냥 손익계산서 형태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해서 작성하고 끝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기에 대해서 읽어보면, 자, 단식부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한 가지만 기술하는 것이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기술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 장부는 어떤 거냐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서식이다. 그 다음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의 그 회계장부는 복식부기 절차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에 보시면 뭐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기타 이용자 이렇게 있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채권자라는 말이 있죠. 채권자.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고 돈을 빌리면 채무자죠. 자,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투자자. 이 사람들 실무에서 뭐라고 부르죠?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라고 부른다. 우리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저 투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일반 인들은 그냥 투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분 출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은 것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믹스해서 써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 증자가 있었나요? 증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자본금을 증가하는 그 주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증자라고 하는데, 투자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냐? 그러면 유상증자 했다.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고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인 등기부 같은 거 고쳤는지 이런 발행 내역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근데 그냥 투자 받았다. 근데 이거 그럼 혹시 이자가 나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말을 혼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가나요? 혹은 언젠가 갚으셔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한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대출받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0페이지.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잠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와 경영성과라는 말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와 경영성과.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자, 다시 이제 앞으로 20페이지 다시 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월 1일 날 딱 새해가 딱 돼가지고 통장을 딱 열어봤어요.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글씨가 너무 작다. 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불타는 한 해를 보냈어요. 불타는 한 해를 보내서 연말에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거 얼마죠? 1억이 되었어요. 그 세상에 희망차지 않나요? 갑자기? 아니에요? 좀 적어요? 공 하나 더 붙일까요? 자,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초에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1억이 있었다.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9천만 원 번 거죠. 물론 여기서 9천 빚져서 생긴 게 아니다. 이건 가정을 할게요. 자, 9천만 원이 어쨌든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딱 그러면 이 회사 매출액이 9천만 원일까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이 9천만 원이 증가할 때는 들어온 돈의 총액이 있고 나간 돈의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래요. 10억인데 예를 들어 나간 게 9.1억이래요. 그래서 9천만 원이래요.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 반대로 극단적으로 어떤 회사는 그냥 비용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있다 가정할게요. 비용이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딱 이 이익만 가지고서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거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손익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서식을 뭐라고 하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해요. 손익계산서. 즉 9천만 원이 늘은 건 알겠어. 근데 자, 늘은 건 알겠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수익이고 얼마가 비용이고, 그래서 회사의 손익이 얼마인지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한다.
계산서. 자, 그런데 보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냐면 이익률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이익률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다. 유통을 하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1번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사서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딱 세무사 사무실 가보니까 세무사님 혼자 있어. 보니까 만나는 것도 집이래요, 막. 자,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깝겠죠. 이익률은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훨씬 좋죠. 그냥 보면 다 남죠. 예를 들어 김동호 세무사 오늘 강의하고 있죠. 강사 소득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본다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건 큰일 나죠. 강사료가 이렇게 되면. 자, 2번에 가깝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익률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익률은 결국 뭐와 직결된다? 뭐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영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든지 이익률이 더 개선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은 어떤 거다? 손익계산서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영 성과를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9천만 원 늘은 걸 가지고 늘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어떤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으면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 회사는 오늘도 벌고 있고 내일도 벌고 있고 계속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이게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1년이 됐든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에 대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거는 그냥 1년 동안 얼마 벌었냐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잖아요. 잔액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재무제표도 있어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회사의 재무에 대한 상황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예요. 여러 제자를 써서 여러 가지 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재무하고서 재를 I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이거 여러 제자를 쓰기 때문에 제표, 어이로 써야 돼요. 어이. 왜냐면 가끔 이게 그 재무제표 I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우린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자, 재무제표는 어이다. 어이. 네. 어이라고 하면은 재무제표 할 때 이 앞에도 어이, 뒤에도 어이 이러시면 안 되고, 앞에는 I고 뒤에는 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이거는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얘 특징은 뭐죠?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자, 그래서 잔액을 표시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 잔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장 잔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에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다.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이제 현행은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20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이제 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아까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보시면은 28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자습을 해서 읽어버리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22페이지 가보시면요. 22페이지 가보시면 자, 자산이라는 말이 있고 부채라는 말이 있고 또 한 페이지 옆에 보면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이라는 말이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예를 들어 회사에 제가 예를 들어 어떠한 그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꺼왔어요. 꺼와서 빌린 돈이 4천만 원이요. 4천만 땡겼어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1,000이에요? 4천이에요? 이게 객관식의 피해예요. 1번, 2번에 없으면 답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 봐봐요. 내가 1,000만 원이 있고 빌린 돈이 4천이에요. 그럼 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요? 5천 있어야죠. 자, 그래서 제가 내 문제를 뭐 어떻게 냈죠? 1번은 1,000만 원, 2번은 이제 4천만 원 이렇게 내버렸죠. 내 돈은 이제 얼마냐면, 갖고 있는 돈, 예금 잔액은 보통 예금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방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자, 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여기서 5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원본이 얼마죠? 1,000이죠. 내가 빌린 게 얼마죠? 4천이죠. 자, 이거를 좀 용어를 바꿔보면, 자, 이 보통 예금을 큰 범주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자산이라고 보고요. 자산으로 보고, 얘를 뭐로 보냐면 자본이라고 표현해요. 자본. 그 다음에 빌린 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부채.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정의를 읽어보면, 자, 자산의 두 번째 문단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음영 표시된 내용을 읽어보면 자산은 미래에 현금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쉽게 해서 현금으로 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보면 현금, 상품, 비품, 토지, 건물,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다 이것들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거냐면, 자, 상품은 뭐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죠. 재고 팔면 뭐가 돼요? 현금이 되죠. 그 다음 비품. 자, 비품도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사용하면서 현금이 창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극단적으로는 당근에 거래해서 이제 팔아도 현금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동일한 논리로 토지, 건물, 대여금.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결국 현금화 돼야 되는 것이고, 매출 채권, 이건 이제 그 외상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채권. 그 다음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재화를 외상으로 처분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다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해요.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냐면 매출 채권을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과 미수금을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채권은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채권이에요. 즉,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사서 파는 회사라고 컴퓨터 유통을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컴퓨터를 팔아서 회수하지 못했어요. 이건 매출 채권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재화를 외상으로 처분하여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유통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때는 매출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가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반가로 2번 내려가서 보면 부채란, 자,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고, 다음 맨 밑에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부채는 미래에 현금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다. 현금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즉, 자산은 뭘 기대해요? 현금 유입을 기대하는 거고, 부채는 뭘 예상해야 된다? 현금 유출을 예상해야 된다.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현금 유입이고요. 얘는 유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차입금, 당연히 빌린 돈이니까 이제
그 부채로 계산이 돼야 되겠고, 매입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발생하는 채무.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컴퓨터를 매각하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매입을 했어요.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 자, 그 다음 상품 이외의 재화,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재화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차량을 매입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 된다. 그래서 관계를 좀 살펴보면 바로 밑에, 자, 대여금과 차입금은 서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있고요. 즉 빌려주면 대여금, 빌리면 차입금. 그 다음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자, 상거래 관계에서, 즉 영업활동에서, 자, 못 받은 돈은 매출 채권, 못 준 돈은 미지급금. 그 다음 상품 이외의 재화,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재화를 팔고 못 받았다 미수금, 사고 안 줬다 미지급금.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 자, 자본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분이며,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순자산. 그 다음 위에다가 살짝 써볼까요? 자기자본이라고 쓸게요. 자기자본. 자,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자본이라는 말이 있으면 남의 자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인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타인자본은 어떤 거냐면 옆에 있는 부채예요. 부채. 앞에 이제 있는 부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전체 그 자산 총계 중에서 이제 자기자본, 즉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타인자본 비율,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3페이지 맨 아래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계정 과목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자산, 즉 아까 여기 있는 이 1,000만 원 있죠? 이게 뭐냐면 자본금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자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5천만 원으로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영업해서, 자, 대박이 나가지고, 9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익이 생겼대요. 부럽네요. 1,000만 원 갖고 9천 벌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이 회사가 만약에 돈이 9천을 벌었다. 그럼 여기 이제 9천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9천이 추가되니까 이 금액이 또 집계가 돼야 되는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 이 회사가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이 9천만 원 났구나. 이렇게 집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이익잉여금. 자,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익잉여금은, 자, 교재 맨 밑에 기업의 순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한 순자산이다. 기업의 순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한 순자산이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르시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회사에 잔액 표시한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영업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익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익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 맨 밑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금액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재무상태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요, 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 당기 순이익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예를 들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연도에는 경영성과가 안 좋아서 이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자,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는 잔액을 표시하는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익잉여금 잔액이 전년도에는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대요. 자, 그럼 올해 말에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가 되어야 해요? 올해 1,000만 원, 작년에 9천만 원 잔액이 있어서 이거 어디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올해 또 1,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얼마가 돼야 돼요? 1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1억이 됐어요. 다음 연도에는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8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금액 계정 과목은 어떤 거냐면 회사 창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순손익의 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손익의 합계액이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을 간단히 갑자기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번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